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국가의 금융 속임수로 우리 중산층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터지는 걸까요? 1997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1,700원을 넘었고 불과 며칠 뒤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회사 문이 닫혔고 가게 간판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이미 6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바트와 인도네시아 루피아, 아시아 전체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어? 당시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지 1년 된 나라였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기 외채는 1,100억 달러. 외환 보유고는 그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었고 국가부채는 1,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환율은 다시 1,4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그때와 정말 다르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공포를 파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알아보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IMF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4가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이 4가지 중 2가지만 해당돼도 이미 위험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를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노후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이죠. 달러 1달러를 사려면 한국 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 이게 환율입니다. 1997년 10월 환율은 900원대였습니다. 안정적이다, 괜찮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죠. 11월 첫째 주에 1,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일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에 1,200원, 셋째 주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2월 IMF 신청 당일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환율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미국 여행을 위해 준비한 1,000달러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10월에는 90만 원이었는데 12월에는 200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돈인데 2배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2025년 현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 1월에 1,280원이었습니다. 5월에 1,360원을 기록했고 9월에는 1,34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60원이나 오른 겁니다. 얼핏 보면 1997년만큼 급작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가계부채입니다. 1997년 당시 가계부채는 1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800조 원입니다. 18배 늘었다는 뜻이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45세 김 부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은 2021년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은 9억 원. 당시 금리가 2.8%였거든요. 한 달 이자가 21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4.5%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337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27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김 부장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자만으로 3분의 2가 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밀가루, 모든 게 비싸집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김 부장 같은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주택담보대출자가 1,000만 명입니다. 이중 변동금리 대출자가 700만 명이에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0.3%에서 0.4%로 올랐습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건 1997년 위기 직전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자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환율이 1,500원을 넘고 금리가 6%까지 오른다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답이 아니다라면 지금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경제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1997년 IMF 위기 때를 보십시오.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1995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0%나 뛰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월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이었는데 3월에는 800건으로 줄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8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된 겁니다. 3억이 날아간 거예요. 강남 대치동에 살던 박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은 1996년에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말이죠. 1997년에는 시세가 5억까지 올랐어요. 내가 부자가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말 그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출이 아직 2억이 남아있는데 집값은 2억 8천만 원이에요. 팔아도 빚이 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깡통전세라고 하죠. 박 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월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반토막이 났어요. 결국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빚만 남았습니다. 20년간 모은 재산이 하룻밤에 사라진 거예요.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거래량이 반토막 났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올라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대출 금리가 2%대였어요. 지금은 4.5%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10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이전보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건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 전세가가 올해 들어 평균 15% 떨어졌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8억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분당에 사는 53세 이사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2020년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10억을 받아서 말입니다. 전세를 9억에 놓아서 이자를 충당했죠. 월 2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전세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했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지금 시세가 7억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2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사장은 어디서 2억을 구해야 할까요? 설상가상으로 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2.5%에서 4.2%가 되었어요. 이자가 한 달에 3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세금 7억으로는 이자의 절반도 못 낸다는 뜻입니다. 이사장은 매월 20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임대사업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 대출 끼고 전세를 놓은 사람이 절반인 100만 명 정도로 추정돼요. 이들 중 상당수가 이사장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아파트를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매매가가 10% 이상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1997년과 똑같은 패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말입니다. 만약 대출이 시세보다 많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기업들의 줄도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중소기업들이에요. 큰 회사들은 버틸 수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1997년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석 달 전부터 기업 도산이 급증했어요. 1997년 9월까지만 해도 월 평균 500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700개, 11월에 900개, 12월에는 1200개가 도산했어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타격이 심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토지 대출받아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자금이 막혔어요. 제조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망하면서 직원들이 대량 해고됐다는 겁니다. 1998년 실업률이 7%를 넘어섰어요. 1996년에 2%였던 걸 생각하면 3배 이상 뛴 거예요. 부산에 있던 중소조선회사 직원이었던 42세 최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1997년까지만 해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안정된 직장인이었어요. 아내와 중학생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2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최 씨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 받고 회사를 나왔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나 구조조정 중이었거든요. 석 달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고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도 떨어져서 대출만 갚고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전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끊고 외식도 중단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수입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됐죠.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대비 20% 늘었어요. 특히 건설업과 자영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요. 음식점, 카페, 편의점 같은 자영업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는 올랐는데 손님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자영업 폐업률이 13%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서 10년간 카페를 운영하던 김 사장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자 정부 지원 대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곧 나아질 거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임대료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고 원두값과 인건비도 계속 뛰었어요. 반면 손님은 줄어들어서 하루 매출이 예전의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로 버텨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40만 원, 카드값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나가요.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김 사장은 결국 올해 말에 카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52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월 평균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 늘어난 수치예요. 더 무서운 건 이제 대기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부 건설회사와 조선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업계 전체는 어떤 상황인지 말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전조 증상은 가계소득 감소입니다. 이건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거나 아예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가계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1997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998년에는 1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나 감소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증가였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직원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두 번째는 임금 삭감이었어요. 살아남은 회사들도 월급을 깎아야 했거든요. 대전에 살던 38세 정 과장 사례입니다. 정 과장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1997년까지는 월급 250만 원을 받았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4월 회사에서 월급 20%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반년 뒤에는 30% 삭감으로 175만 원이 됐습니다. 정 과장 가족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일단 아이들 학원을 모두 끊었어요. 외식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었거든요. 월 50만 원 벌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몇 년간 모은 3천만 원을 한 해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나마 집이 전세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 만약 대출이 있었다면 파산했을 거예요.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작년 대비 실질적으로 감소했어요. 명목상으로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타격이 심해요. 자영업자 소득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거든요. 건설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56세 박기사 이야기입니다. 박기사는 20년간 덤프트럭을 몰면서 월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내와 함께 치킨집도 운영했는데 여기서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어요. 건설 현장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박기사 수입이 월 1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치킨집도 손님이 줄어서 재료비, 임대료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박기사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치킨집 폐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적자를 보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박기사도 덤프트럭을 팔고 택시로 업종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업들이 또 직원을 줄이거나 월급을 깎게 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인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2.2%예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여기에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주거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어요.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월세로 갈아타는 가구가 늘고 있는데 월세는 전세보다 월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거든요. 만약 당신이 지난해보다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전조 증상인 가계소득 감소의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을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모든 게 떨어질 때 현금만이 살아남거든요.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1997년 IMF 당시를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50% 폭락했고 부동산은 30% 내렸어요. 펀드는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당시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현금을 가진 소수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분당에 살던 47세의 황 사장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황 사장은 1996년에 자신의 작은 공장을 팔았어요. 3억 원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황 사장은 그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1998년 위기가 터진 뒤 강남 대치동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원래 7억이었는데 4억의 급매로 나온 거예요. 황 사장은 현금 3억에 대출 1억을 더해서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2000년에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3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셈이죠. 현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 자산을 일부 정리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계신다면 3분의 1 정도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으세요. 만약 총 자산이 2억 원이라면 6천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넣어두셔도 되고 정기예금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은데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평상시라면 손해죠. 하지만 위기 때는 다릅니다. 모든 자산이 떨어질 때 현금만이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3.5%라고 해봅시다. 6천만 원을 예금하면 연간 180만 원 이자를 받아요.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만약 경제 위기가 와서 부동산이 30%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되는 겁니다. 3억 손해예요. 그런데 현금 6천만 원으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위기가 지나고 가격이 회복되면 몇 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거나 기존 투자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30%가 부담스럽다면 20%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전략,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금리가 급등하거든요.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아예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세요. 1997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위기 전 대출금리가 평균 10% 정도였어요. 그런데 위기가 터진 뒤에는 20%까지 올랐습니다. 2배로 뛴 거예요. 만약 당신이 2억 원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에 살던 44세 임 과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 과장은 1996년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연 8%였거든요. 한 달 이자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1998년 하반기 금리가 15%까지 올랐어요. 임 과장의 월 이자가 375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자만 그것보다 많아진 거예요. 생활비도 못 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임 과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3억에도 안 팔렸습니다. 대출 3억 원을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결국 임 과장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이 전 재산인 1억 원을 주셨어요. 그걸로 대출을 일부 갚아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월 이자가 250만 원이나 나갔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2025년 현재도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가 4%대라면 위기가 오면 7, 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0억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월 이자가 33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고정금리 전환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안전한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출 원금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예금이나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세요. 아까우니까 그냥 놔두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위기가 오면 투자금은 날아가지만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한도가 있다면 미리 줄여놓으세요. 위기가 오면 은행에서 한도를 강제로 줄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부산에 사는 53세 김 사장 사례입니다. 김 사장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2천만 원 정도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 금액이 4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은행에서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줄입니다라는 거예요. 김 사장은 2천만 원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서 2천만 원을 구해야 할까요?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요즘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서 쉽지 않아요. 결국 카드론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금리가 연 20%가 넘어요. 이런 일을 미리 막으려면 평상시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이하로만 써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도 자체를 줄여서 유혹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대출을 점검하세요. 변동금리는 없는지, 대출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조치를 취하세요. 세 번째 전략, 달러를 확보하십시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산의 10-20%는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안전해요. 1997년 당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10월에 달러를 100만 원어치 샀다면 12월에는 200만 원 가치가 됐어요. 원화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만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봤습니다. 서울에 살던 36세 조대리 이야기입니다. 조대리는 1997년 여름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어요. 달러 2,000달러가 남았는데 바로 환전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귀찮아서였죠. 그런데 12월에 환율이 폭등했어요. 2,000달러가 400만 원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환전했다면 180만 원이었을 텐데 220만 원을 더 받은 셈이에요. 조대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원화보다 안전했던 거죠. 2025년 현재도 달러 확보는 필수입니다. 지금 환율이 1,350원 정도인데 만약 제2의 IMF가 온다면 1,500, 1,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달러를 미리 사둔 사람들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를 어떻게 사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계좌를 만들면 돼요.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사느냐입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산의 10-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당신 자산이 1억 원이라면 1,000만, 2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달러를 살 때는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다르거든요. 대체로 인터넷 뱅킹이 창구보다 수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9세 한 과장이 좋은 예시입니다. 한 과장은 올해 초부터 매달 100만 원씩 달러를 샀어요. 1월에 1280원에 샀고 5월에는 1360원에 샀습니다. 평균적으로 1320원 정도에 산 셈이에요. 지금 환율이 1350원이니까 한 과장은 조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른다면 더 많은 이익을 볼 거예요. 설사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10개월에 걸쳐 분산해서 샀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달러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달러 예금 대신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를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을 갖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달러 예금을 추천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환율 외에 다른 변수가 많아요. 달러 예금은 단순히 환율 변화만 신경 쓰면 되니까 안전하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계좌를 만들고 당장 달러를 사지 않더라도 준비는 해두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기까지가 제2의 IMF에 대비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현금 확보, 빚 줄이기, 달러 확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위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제2의 IMF가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전체 부채가 2,800조 원입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150%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1997년 당시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까지 겹쳤습니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적어진다는 뜻이죠.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불안정 등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이 경제의 40%를 차지해요. 그런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도 불안하죠.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달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격해오고 있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쯤 위기가 올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년 상반기라는 사람도 있고 2026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곧 온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는 보통 이런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일부 부문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부동산이나 금융권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로 번져나가요. 1997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문제였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리나라까지 덮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언제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심각한 신호예요.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해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현금을 찾으려고 하고 달러를 사려고 하고 대출을 갚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은행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일자리는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평온할 때 준비해야 해요. 태풍이 오기 전에 창문을 닫고 비상용품을 챙기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1997년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IMF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지 1년도 안 된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외환위기를 겪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룻밤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당시를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말이에요. 공무원도 명예퇴직을 당했고 대학 교수도 해고됐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시절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살던 47세 김 차장 이야기입니다. 김 차장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집도 좋은 곳에 있었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1998년 3월 회사에서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직원의 절반을 내보낸다. 김 차장도 그 명단에 포함됐어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나 구조조정 중이었거든요.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이면 어느 회사도 뽑아주지 않아요. 결국 김 차장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과 대출 2천만 원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됐어요. 1년 만에 문을 닫고 빚만 남았습니다. 김 차장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사교육비를 모두 끊었고 좋은 동네에서 변두리로 이사했어요.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김 차장은 지금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시대의 불운이죠. 하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다르게 대응한 사람도 있어요. 서울 목동에 살던 45세 박 부장입니다. 박 부장도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부장은 위기가 오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미리 알아차린 거예요. 퇴직금을 예상해서 미리 현금을 모았고 부동산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 발표가 나자 박 부장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퇴직금과 모아둔 현금으로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년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박 부장은 그 건물을 팔아서
더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준비입니다. 김 차장은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박 부장은 혹시라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설마 쪽인가요? 혹시 쪽인가요? 답은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올 겁니다. 제2의 IMF가 정말 올지는 모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온다면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잡을 거예요.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부동산을 헐값에 사서 몇 배로 불린 사람들,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키운 사람들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을 바닥에서 산 사람들, 달러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어요.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회로 만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떨어지지만 현금만은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원금을 갚으세요. 위기가 오면 금리가 급등하거든요. 빚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셋째, 달러를 확보하세요. 자산의 12-10%는 달러로 갖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보존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설마가 아니라 혹시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세요. 낙관적으로 희망하되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기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환율 불안정, 부동산 시장 변화, 기업 도산 증가, 가계소득 감소. 모든 신호등이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운이 좋은 겁니다. 미리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1997년 위기를 겪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미리 알았다면 뭘 했을 거냐고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현금을 모으고, 빚을 줄이고, 달러를 샀을 거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세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준비하면 더 안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2주 이내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가계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모든 통장, 적금, 투자 계좌, 대출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숫자로 명확히 보이게 해야 해요.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알아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51세 최 사장이 좋은 예시입니다. 최 사장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올해 들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확히 계산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회사 계좌에는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달 급여와 임대료, 원자재비를 지불하면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달 매출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이 넘는데 그 기간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1,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최 사장은 그제야 위기를 실감했어요. 즉시 은행에 가서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어요.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흑자 도산할 뻔했습니다. 둘째,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가 적당해요. 만약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을 비상자금으로 확보하세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 1,800만 원을 만들기는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저축해도 3년이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달에 50만 원, 둘째 달에 50만 원,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진짜 응급 상황에만 써야 합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올인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주식 50%, 현금 30%, 달러나 금 20% 정도로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주식에서 빼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주식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지금 10%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중에 50% 손해를 막는 게 현명해요. 서울에 사는 43세 윤대리 경우를 보겠습니다. 윤대리는 작년까지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나들 때였거든요. 주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윤대리 주식 계좌가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0만 원 손실이에요. 그제야 위험성을 깨달았죠. 윤대리는 주식 절반을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일부는 달러, 예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식은 750만 원, 현금 500만 원, 달러 250만 원으로 분산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은 더 떨어져서 600만 원이 됐지만 달러가 올라서 280만 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의 효과인 거죠. 한 달 이내에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 가족 회의를 여세요. 혼자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모두가 위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함께 대비해야 해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할 겁니다. 특히 지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건 꼭 필요한지 가족이 합의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취미활동비 등을 모두 검토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48세 이 과장 가족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과장은 부인과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과 함께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현재 재무 상태와 위기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1997년 IMF 때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그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더 와닿았어요. 가족 회의 결과 몇 가지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들 태권도 장비를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짜리로 바꾸고 가족 외식은 월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어요. 대신 비상자금 마련을 위해 월 100만 원씩 저축하기로 결정했죠. 둘째, 부업이나 추가 수입원을 고민해보세요. 한 곳에서만 수입이 나오면 위험합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면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여러 곳에서 수입이 나오면 하나가 막혀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번역, 글쓰기, 디자인, 강의 등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쏠쏠한 수익이 될 수 있어요. 인천에 사는 46세 김 과장이 좋은 예시입니다. 김 과장은 회계 전문가인데 퇴근 후에 온라인으로 세무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월 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 돈을 모두 비상자금으로 저축했어요. 본업 수입으로는 생활하고 부업 수입은 위기 대비용으로 모은 거죠. 덕분에 1년 만에 2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김 과장은 부업 수입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아예 독립할 수도 있고요. 수입원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인맥을 점검하고 확장하세요. 위기 때는 정보와 기회가 중요한데 이런 건 인맥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동창회, 직장 동료,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인맥을 넓히세요. SNS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끔씩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가 오갑니다. 실제로 위기 때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였어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되거나 친구가 알려줘서 헐값 매물 정보를 얻게 되는 시기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상시에 경제 뉴스를 꾸준히 보세요. 그래야 변화의 신호를 빨리 포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위기는 분명 어려운 시기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생에 몇 번 없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2의 IMF 전조증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되고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